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다.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며 김무성 대표가 모처럼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말정산 폭풍 탓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기연기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개혁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현 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발목 잡혀 국민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플러스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방향 설정과 국정 동력 꼭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조금 전 공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네,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네, 이 총리 후보자 차남의 공개 검증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이 찾은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사는 오늘 찍은 엑스레이 판독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확실하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차남이 MRI가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요. 병원 측에서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현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이 후보자 차남이 다시 MRI 촬영을 위해 병원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에 앞서 병원에 도착해 대한민국 남자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윤수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 네컷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우 아백, 인요한 소장, 김영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리고 조수진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이 서울대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잖아요. 네. 약간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조 차장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이완구 후보자의 차남은 바로 이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는 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미국에 유학 중일 때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검증의 1번지가 바로 이제 이 병역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이완구 후보자가 지난주에 이미 이번 주에 공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검증을 실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만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는 이거는 확실하니까 그냥 돌아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려면 MRI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시 뒤늦게 MRI 촬영까지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임 소장님, 지금 엑스레이로도 충분한데 굳이 뭐 또 MRI로 재촬영해서 물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엑스레이가 이제 뼈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요. 제 생각에는 과거에 기록하고 또 정형외과가 잘 보는 무릎만 보시는, 주로 무릎만 보거든요. 정형외과 의사가 그 분야에. 그 무릎을 전공원 정형외과 의사가 자신감 있게 한 건데 엑스레이에서 봤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와전이고요. 신체 이 검지 뭐랄까요? 진찰과 또 기록에 의해서 그 확실하다 확인해주고 나간 건데 지금 뭐 그렇게 난 오히려 의사로서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뭐 그렇게 그 뭐 상식밖에 일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또 무슨 눈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만 서울대학교 의사가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맞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의사가 그랬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시민단체가 왜 MRI 안 찍었냐고 또 다시 가서 찍고 이게 좀 그게 같은 상황. 아니 물론 MRI에서 보면 옛날에 다친 자리 뭐
자세히 연골이 나오니까요. 네. MRI는 이제 연골이 잘 보이고 네. CT나 엑스레이는 이제 딱딱한 그 칼슘이 들어간 조직이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다시 뭐 구태하라면 하죠. 네. 그럼 저희들도 병원에서 많이 보호자한테 끌려다녀요. 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5천만이 다 의사하고 기자 여러분은 뭐 하물며 의사가 아니라 의사 위에 도사죠. 그러니까 좀 그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인데 알겠습니다. 그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이해창 대선 후보 네. 아들 둘 네. 외국에서 와서 뭐 키도 재고 몸무게 재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뭐 울었다고 그러시네요. 뭐 아들 뭐 총리 되려고 아들한테 이런 뭐 비정한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것 그러셨는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예. 저는 저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근데 이완구 후보자 보니까 뭐 큰아들은 군대를 나왔고 네. 둘째가 이제 뭐 검진 받아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네. 이제 군대 갈 나이 돼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공직에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정 맞는 데까지 이게 뭐 조금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거, 네. 좀 공익요원, 뭐 면제 이런 게 있고 한데 판정 안 해주고 해서 우리 아들은 뭐 그냥 4개월 동안 3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뭐 차남도 그런 아마 검증 대상이었을 텐데 네. 뭐 그런 의혹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십자인대 앞쪽 끈은 전 십자인대는 끊어지면은 되게 무릎이 불안전해지는데요. 뒤쪽 끈은 상당히 손상을 받아도 네. 거의 정상 생활을 해요. 네.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좀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얘기를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좀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자 이 말입니다. 지금 뭐 병역 의혹 문제, 저 병역 면제 의혹 저 문제는 이제 뭐 어떤 이런 어떤 의학적 이런 소견을 보면 분명히 뭐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화병님 오늘 뭐 만화를 그려오셨으니까 예. 만화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완전히 이제 이 마술사의 그 모자입니다. 모자에서 부동산 해명 자료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척척척척 뚝딱. 나옵니다. 네. 뚝딱 나옵니다. 병역 해명 자료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검증까지 또 받은 거고요. 모든 자료가 제가닥 다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그 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래서 네. 이 점집 할아버지가 조금 쓴소리를 합니다. 총리감인지 마술사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 시중에 처음 그 명쾌하게 그 자판기 같이 잘잘잘잘 이 답변을 할 때는 네. 많이 청문회 준비를 했구나. 역시 그 이완구 총리 후보는 좀 다르다 이랬는데 나오는 의혹마다 잘잘잘잘잘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그 공직자 총리 후보자는 조금 그 말씀을 조금 자제하고 나중에 그 행동이나 모든 걸로 청문회 때 이래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렸습니다. 뭐 일종의 뭐랄까요? 일단 지금 병역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뭐 이렇게 좀 크게 있는데 병역 문제 아까 말씀하다가 잠깐 더 예, 하고 싶은데. 병역 문제는 제가 그 병역 문제는 그 97년 이회창 후보 네. 그 두 아들 병역 문제로 알고 보면 그걸로 선거에 낙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아까 우리 김 비서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둘째 아들은 키가 160이니 161이니 159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키를 재었습니다. 재가지고 61cm가 되면은 이인재 후보가 사퇴를 하고 네. 60cm면 이해창 후보가 사퇴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니립다 싸우고 그랬고 그다음에 네. 그 조순 네. 서울시장이 또 후보가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네. 그런데 그 조순 시장 아들들이 3명인가가 전부 희귀병으로 군대를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보면 희귀병명의 그 아들들 이름 모든 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네. 그 방금 그 우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눈물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되는 이런 고위 공직에 올라가시려면은 어지간하면 군대를 보내든지 또 아니면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련해서 지금 뭐 눈물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전보다 조금 그 당당했던 모습이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내가 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우리 집사람 오늘 들어놓았어요. 아예 이게 공직의 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오늘 마음 무겁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약간 좀 바뀌었죠. 지금 상당히 좀 감정이 복받치는 듯한 그런 어떤 표정이고 눈물도 좀 흘린 것 같고요. 네. 오늘 기자들이 그 출근길에 만난 그 이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은 바로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네. 판교 땅을 어떻게 보면 좀 이 후보자가 예전과 알려지기와는 달리 본인이 살 때부터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이 좀 포착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강남 타워 팰리스 문제도 어떤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은 바로 이 투기 목적에 의한 땅과 아파트 구입이 아니었냐. 아니다라고 이제 이 문제를 해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 후보자는 그것보다는 어떤 아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스러운 시선을 그 아들의 문제로 좀 그 바꿔보려는 거 아니냐.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겁니까? 그 부동산 의혹 문제는? 일단 우선은요. 이 경기도 성남에 샀던 땅은 처음에는 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00년에 처음 장인 장모가 살 때는 노후 대비용이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그 노후 대비용으로 샀던 땅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부인을 통해서 둘째 아들로 이렇게 증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동아일보 등의 여러 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원래부터 이 후보자가 이 땅을 보러 갔고 또 직접 산 과정에 관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 성남 판교라는 곳이 개발될 어떤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 타워 팰리스 부분입니다. 2003년에 처음에 이제 그 관보를 보면요. 6억 2천만 원에 산 걸로 돼 있습니다. 관보 등록 그 기록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실거래가는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이제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죠. 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관보 기록되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산 거는 실거래가인 11억 7,980만 원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자꾸 그 지역구에서 논란이 되면서 6개월 뒤에 다시 팔았는데 그 판 가격이 16억 원 정도였다. 그러니까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운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6개월 정도의 4억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야당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투기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세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매매를 하게 된 건데 지역구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는 거죠. 팔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구는 당시 이제 충남 홍성이었는데 그 홍성 주민들이 왜 강남의 타워 팰리스를 샀느냐. 이거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거 그 어떤 배신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나서면서 부랴부랴 팔았다. 부랴부랴 팔았다. 이것이 고세에 바로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지 알간게 올라서.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알고 보면 청문회니 모든 게 그냥 건성건성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그 위원으로 안 나가려고 전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이 투기 여러 가지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냄새가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 냄새를 맡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야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렇죠. 이게 뭐 공직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검증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제기되면 소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청문위원들이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지만 우리 이제 뭐 지금 벌써 청문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도 나왔지 않습니까? 뭐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공개하지 말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 뭐 아들 병역 의혹이라는 건 뭐 큰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재산 두 건의 이제 재산을 취득하던 과정에서 그런 건데 참 공직자가 얼마나 도덕적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큰 논쟁이 있었고 사실 네. 우리 한나라당에 계셨던 분들 스스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청문회가 살벌하고 혹독하게 된 거는 장상장대환 김대중 정부 때 새누리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뭐 저기 뭐 예. 어디 뭐 유장전이 뭐 이런 걸로 총리 후보들을 다 잘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게 점점 더 네. 검증이 세지고 하는데 하여간 좀 또 국민들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네. 만약 이 정도의 재산 뭐 정식 과정에서의 결함이 네.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냐 균형 있게 보시겠죠. 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총리 지명이 되면서 상당히 이걸 발판으로 뭔가 대선 후보군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좀 상처를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판기라고 할 정도로 네, 중학교 때 그 촬영했던 엑스레이 기록까지 보관하는 예, 정말 준비된 총리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이 두 건의 부동산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금 갈수록 이 후보자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당의 태도가 참 문제인데요. 바로 이 충청 지역 의원들이 충청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검증을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인사청문 특위 구성 자체에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네. 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뒤늦게서야 네. 예, 이거는 부동산 투기 같다. 우리도 정확하게 정밀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모습. 이런 거야말로 동업자 의식을 보여준 거 아닌가. 동업자 의식을 어떤 보여준다. 여야를 보다 네. 어떤 국민의 눈에서 검증한다. 이게 아니라 같은 정치인이니까 봐주고 네. 위축되고 스스로가 이러면서 야당도 굉장히 뒤늦게, 모양새를 예. 구겼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부동산 문제는 아주 좀 민감합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시 한번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만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오늘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리고 나오지 않은 얘기가 예. 이완구 총리 후보의 실력이에요. 네. 그분이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 보기에는 야당하고 아주 협상도 잘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이렇게 했다가는 무슨 신부가 아마 총리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이. 예, 신부님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너무 결백한 거를 요구하니까요. 좀 이제 좀 넘어가고 이제 좀 그 청문회에서 더 할 거 있으면 하고 좀 지켜봐주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땅을 궁금하다 이거죠. 네. 사람이 물론 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땅 하나 사면 더 오르기를 바라고 사는 거죠 누구나. 네. 저는 좀 너무 단순한 건지 몰라도요. 예. 그리고 솔직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네. 그러고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이익 보기가 좋았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산 축적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한 관심을 이렇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또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네. 그게 중요하고요. 무슨 이제 아주 다른 뇌물 문제 이건 투자거든요. 투기라고 하지만 투기 좀 비슷한 종이 한 장 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덕성 문제도 뭐 면밀히 따져는 봐야 되는 것이고, 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정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한번 면밀히 또 좀 짚어보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만화 한번 보실까요?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네. 20%대로 추락을 했. 네. 29.7%로 29.7%. 그걸 하루아침에 31.2로 또 약간 또, 예, 올라가고. 올랐더만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뭐 하고 계시나 하면서 청와대를 갔더니 네. 오늘 또 국제시장 영화 관람하러 극장에 가셨다. 그래. 네. 어제 국제시장 갔다 관람하셨죠. 오셨는데. 근데 네. 이제 뭐하러 왜 갔을까? 영화를 두 번이나 보시나 그랬더니 펑펑 울고 싶다고.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국제시장 보면 슬프고 네. 또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울면 편하니까
극장 구경 갔다는 그런 하나의 그 약간 좀 여론조사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거 은행이 예금 넣어놓고 이제 조금씩 빼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소폭의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반응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그 가장 위험한 선이 이제 30%다. 네. 30%가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경멸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51% 득표를 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가 됐다는 건 20%포인트 지지층이 빠졌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지지층이. 네. 그리고 이용호 화백님께서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이 하는데 여론조사는 좀 이게 좀 정밀하게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30%면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면 이건 콘크리트 같이 단단한 박근혜 확고한 지지층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30%가 다 박근혜 지지표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 사람들은 이 30% 가운데는 나는 진보고 좌파고 이런 거 무조건 싫다. 뭐 이게 한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30%대까지 추락했다라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네. 이게 만회하기 위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넘었다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여튼 30%라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지지층이 다 네. 빠졌다는 얘기기 때문에 예. 6.2 지방선거 2010년에 네. MB 대통령이 했을 때 그때 MB 대통령 지지율이 40%였어요. 그리고 잘 못하라는 게 한 50%, 52, 3%가 나왔는데 그때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전 대패, 서울 수도권을 다 내놓고서 지금 했는데 네. 30%대에 가서 선거를 한다? 내년에 총선을 한다? 이거 뭐 결과를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무슨 제로섬으로 누가 좋고 나쁜 거 아니고 네. 같이 지금 망해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예. 그런 심각성을 반영한 얘기죠. 예.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소통 행보도 하려고 하고 네. 오늘은 지금 어린이집도 방문해서 그런 문제들도 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은 계속 지금 현장 행보를 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도 당부한 얘기가 소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CCTV가 능사가 아니다. 네.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저께는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네. 또 소통도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좀 더 자주 소통 행보를 보여야만 네.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달라졌다. 이런 네.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도 남아있고 청와대 개편 그리고 네. 앞으로 있을 그 정무특보 네. 후속 인선에서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감을 해야 네. 좀 지지율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쨌든 저 청와대에 계시면 지지율을 신경 안 쓰고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힘은 빠지죠. 힘이 빠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30%대에 예. 떨어지면 이제 대통령 주변에서 나온 얘기가 여론의 일비하지 않는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 그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권을 위임하고 하지만은 국민의 뜻에 따르라는 것이지. 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와 대화하면서 가겠다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5년 동안 대통령한테 뽑으면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사실 독재성이 있습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이 좀 유권자의 의리가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떨어져요. 솔직히 여기 우리 국민성이 네. 좀 그래요. 예.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서 부시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오늘날도 벽에 부시 대통령 달력 있고 부시 대통령 사진 있고 끝까지 갑니다. 네.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오히려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컨 네. 대통령이 네. 제가 남부 출신 후손이라 네. 링컨 대통령을 쓱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링컨 대통령 회고록을 보시면은 이 공화당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나는 재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회고록에. 그러나 나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완전 낙심하고 재선에 들어갔는데 84% 지지율을 받았어요. 80% 이상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막 걱정을 하고 종편에서 뭐 추락했다, 뭐 큰일 났다.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책임 있는 행동하고 좀 강한 의지를 오히려 꿋꿋하게 보이면 너무
뭐 레이건도 그랬고요. 지지율 닉슨도 그랬고요. 지지율에 대통령이 얽매이면 안 된다. 네. 이런 원칙을 내놔서 제가 말씀을 링컨이라는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링컨이 우리는 노예 해방을 이끈 도덕적 이주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링컨이 의회에서 그 노예 해방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브로커를 고용하는 거예요. 네. 러비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의원을 하나하나 다 당신 자리를 원하는 거냐, 돈을 원하는 것이냐, 네. 뭐를 원하는 거냐 해가지고 다 박이닝을 해서 저녁마다 그 협작군 팀을 불러놓고서 대통령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네. 30%가 되면 물론 대통령은 그 5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헌법 체계가 그런 거지만 30%가 되면 일을 못 합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벌써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조 차장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의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우리 모두 절실히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아주 명언을 지금 남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야당으로 지지가 간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힘만 쭉 빠지고 그러면서 뭔가 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그 건보료 개편 지금 눈치 보다가 다 미루고 있는 거죠.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공무원 연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꾸 국민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 지금 우리 이제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의 이제 정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 40, 진보 40, 나머지 22 이제 부동적인이라는데 근데 사실 더 까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보수 30, 진보 30에 나머지 40이 부동층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약한 거죠. 나는 공화당으로 시작되는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계열이다. 나는 신민당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계열이라고 생각. 이른바 당성. 네. 정당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의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이 아니고 이 40%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게 실용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기 때문에 정치가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네. 그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당파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당파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60이라면은 나머지 40이라는 굉장히 큰 머저리티가 대통령의 성과, 정책에 대한 평가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흔들린 거죠. 후반에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의 특이한 건 아니고요. 너무 빨리 왔죠. 빨리 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나라가 어느 시점에서는 무슨 당이 됐고 무슨 누구를 지지하든지 대한민국이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하기가 참 저는 왜들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 JP가 제가 잠깐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 국민은 호랑이다. 호랑이는 그렇죠. 국민이 호랑이라는 거죠.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잡아먹는 사육사를. 근데 그거를 트루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루만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이다.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한 거죠. 국민의 여론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물이라고 그러죠. 국민을.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위증이에겐 유명한 얘기죠. 강태종 시절에. 박 대통령의 그 지지도라는 부분에는 저는 이 내각의 부분에도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담배를 이제 끊는다고 고생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담배값 올리는데 제일 앞장서더니 담배값을 올리고 나서 며칠도 안 돼서 이제 술값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대체 앉아가지고 국민 무슨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장관이라고 앉아가지고
국민 누구만 못하니 열받게 만들고 국민 화나게 만들면 그게 장관입니까? 반성해야죠. 알겠습니다. 조 차장, 지금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게 증세 없는 복지 논쟁 이게 아주 뭐 서로 논쟁이 치열한데 그게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까지도 번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당초에는 친박이냐 아니면 탈박이냐 네. 이 개파 대결로 치달을 거다 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책 선거가 됐습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이주영 원내대표와 홍문종 정책위 의장 후보 이분들은 친박인데요. 증세 없는 복지가 원칙이다. 여기서 네. 한 걸음도 물러설 그 이유가 없다고 본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박이라고 하는 유승민 원내대표 후보자 그리고 같이 짝을 지은 원유철 정책위 의장 후보자는 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네. 무상복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복지가 이 당으로 그대로 옮겨갔고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또 예. 특히 지금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게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은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눈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선거에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어느 원내대표가 좋을까를 선택하는 것이지. 네. 친박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물러나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한테 엄청난 칭찬을 과찬을 했습니다. 그 알고 보면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꼭 그 영향이 있으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요게 2002년 저희들 월드컵 때 4강 신화 추억. 4강 신화 때 그 히딩크라는 그 불세출의 그 감독이 예, 정말 그 4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네. 히딩크를 희동구라고 그랬습니다. 희동구. 이렇게 희동구. 예, 희동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깃불이 잘 썼네요. 예, 네, 세계의 눈이 휘둥그레질 휘둥그러 하자. 휘둥그레졌다. 이게 지구이죠, 지구이. 예, 그래서 6월 22일 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독일하고 그 4강전에서 네. 그 1대0으로 져가지고 네. 우리가 결승전에 못 가고 나중에 결승전에는 브라질이 이 독일을 이겨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히딩크 예. 감독의 그 상황을 우리는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 슈틸리케 감독을 보면은 네. 거기에 슈틸리케 감독이 그 이정엽이라고 하는 네. 이 상무 선수가 네. 그 2골을 넣고 하나 어시스트를 해서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자랑하고 있고 예, 제2의 박지성. 이 당시에는 박지성이를 발굴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감독은 보통 취임하면은 선수를 뽑을 때 고려대학이냐 연세대학이냐 이걸 갖고 숫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감독도 실패를 한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거 아무 걱정 없는 네. 일본의 조그만 팀에 고생하고 있던 박지성, 명지대학교 나온 박지성 선수를 발탁을 해서 네.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고 4강 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상무의 상병 월급 한 8만 원인가 9만 원 정도 되는 상병을 발탁을 해가지고 네. 이 선수가 지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지난번 중결승전에 하는 거 보니까 네. 센터링을 치니까 그냥 붕 떠서 그냥 헤딩으로 그냥 그 코너에 넣는 그런 그 정말 네. 대단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번에도 그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그 결승전 올라간 게 27년 만이니까 네. 이번에 한번 그 꼭 좀 31일 날 우승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다 축구 히딩크 좋아하시잖아요. 리더십에서 이제 축구, 슈틸리케 리더십. 한국 네. 축구는 뭐 다들 축구하는 분들 얘기지만은 히딩크 이전과 이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할 때는 이제 다들 히딩크 오기 전에는
한국은 체력이 약하니까 우린 정신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 체력 측정해보고 난 말이 체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 축구를 한 거죠. 네. 동네 축구는 이제 공 따라다니는데 히딩크는 공간을 열고 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디펜스 할 때도 항상 수를 중과부적이니까 수를 항상 시작부터 이제 밀착 방어를 해가지고 하면서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 좀 시들해지면 이제 뭐 히딩크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제 또 새로운 선진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을 우리 정치도 좀 배워야 할 대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구는 저도 괜찮아요. 경기가 나빠지지 않아요. 이기면 더 좋고요. 네. 난 한국 선수들이 참 불쌍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반드시 지금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좀 단합을 해서 뭐 대통령을 꼭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면이 걱정스럽고 네. 남북 관계 세계가 지금 우리 옆에 와서 경쟁에 붙어 있는데 네. 물론 축구에서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또 멋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죠. 꼭 저는 호주를 이길 거리라고 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노은지 기자의 보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5년의 기록을 담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당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 건 정운찬 총리를 견제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비주류가 이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통해 정운찬 총리를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한다고 의심해 법안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친박이 주도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계기로 급격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여권 내부의 반대로 동력이 떨어졌다며 친박계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외교나 해외 자원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도 회고록을 읽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회고록이 전현 정권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아마 2일 날 이제 그 회고록 정식 출간하고 회고록 출판 기념회죠. 그것도 가질 것 같은데 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리포트에 따르면 뭐 정운찬 총리 얘기도 하고 네. 자원외교 문제, 남북관계 다시 한번 좀 짧게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다양하게 어떤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좀 조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 원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이게 좌초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으로서 정운찬 당시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 이런 견해를 담았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북이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차례나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쌀, 식량, 특히 그 은행 자본금 100억 달러까지 요구를 했다. 100억 달러. 그래서 어떤 원칙 없는 남북 관계는 안 된다. 이런 판단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외교 부분입니다. 자원외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주문은 거기였다. 주문은 거기였다.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자원외교 부분은 곧 국정조사가 좀 실시가 된다는 측면에서 좀 오히려 책임 회피가 아니냐라는 지금 야당의 즉각적인 공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벌써 4대강 운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거고 이거는
굉장히 자신의 치적이다. 이 네.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가장 그 중에서 좀 민감할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부분을 언급한 건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죠.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서 어떻게 반대를 했는지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 살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입니다. 이제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자, 김영광 전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정운찬 총리 네. 모시고 네. 특임 장관실 특임 실장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이제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무자로 일을 했었죠. 당시에, 그렇죠. 네, 특임 실장 하다가.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그 우리 MB 정부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시를 많이 했죠. 기업 도시를 주겠다. 네. 이런 거지 포기해라. 뭐 여론전도 하고. 그러나 2010년 6월 29일 날 저 국회에서 반대가 돼서 정권이 명운을 걸고 1년 동안 추진했던 것이 이제 무산이 돼버렸던 그게 거죠. 딱 집권 3년차 6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세종시 동력을 좀 잃었죠. MB 정부가 이제 타격을 받고 네. 비틀거릴 때 정진석 정무수석 모시고 들어와서 1년 동안 수습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간단히 참 그 긴 사연을 그렇죠. 예. 저도 책을 하나 썼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박근혜 당시 의원이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그거를 관철을 시켜서 그 세종시 총리가 되면 그럼 바로 대권으로 갈 거다.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다. 저런 분석. 그건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아니 뭐 대통령께서 국정을 가장 책임진 분이니까 그냥 정확하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친박 쪽에서는 그 정운찬 총리가 자기들을 이제 박근혜를 밀어내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 그 다음 시도됐던 그 김태호 총리 기용. 이것도 우리를 또한 겨냥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재호 특임 장관이 그때 들고 나왔던 개헌 이런 것들도 다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런 생각을 친박에서는 갖고 있었다. 네. 지금 제일 문제된 거예요. 너무 대한민국에서는 그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빨리 까발키는 이런 문화가 아주 파괴적입니다. 네. 외국 서양에서 구라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절대 이렇게 회고록을 빨리 안 냅니다. 네, 회고록이 좀 빨랐죠. 예, 네. 이게 그 다음 사람 그리고 이 보복성이 보여요 강하게.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저는 북한을 많이 다녀왔는데 이제 남한을 상대한 북한 관리가 이젠 남한 대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아주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얘기, 그 회고록에 보면 뭐 엄청난 북한의 비밀스럽게 외교, 박지원 대표도 심지어 무덤까지 가야 될 비밀들이 있다. 그건 제가 박지원 대표하고 뭐 정치적인 성향은 별로 같지는 않지만 너무나 옳은 얘기예요. 어떤 국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외교 채널에서 이루어진 일 30년 후에 50년 후에는 관계없죠. 근데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 해고록이 걱정이 되는 게 남북 관계는 뭐 MB 대통령께서 써놓으신 대로 뭐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결국 문제는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항상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DJ 정부 이후로 10년간 인도적 차원에서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줬는데 비핵 개방 3천도 맨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근데 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남북 교류와 이제 지원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내 회고록과 관계없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 정도는 인도적 차원에서 던져 주고 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뭐 박혀 있죠 지금. 막 폄하해버리고 끝내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북한 지금, 정부 내에서 그 남한의 일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 한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천안함 폭침 이후에 북한 인사가 왔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돌아가서 정상회담 불발이 되니까 뭐 처형당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류경. 예.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네. 예. 그리고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물론 담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지만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북 문제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 대남의 어떤 그 남과 북의 협상 채널의 실명 그리고 네. 했던 얘기 네. 이런 게 너무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 비서로 승진한 김양건 통전부장이 있는데요. 네, 김양건 통전부장 같은 경우 2009년에 그대로 돌아가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압박했다. 네. 이런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김양건 통전부장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 협상의 뒷얘기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실존 인물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많이 등장해서 네. 걱정이 됩니다.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된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회고록이라는 결론을 좀 거는 내려주십시오. 예, 너무 그 빨리 그 이번에 그 회고록을 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감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시시콜콜 남북 관계의 그 이 민감한 그 모든 부분을 정말 다 밝혀도 되는 건지 네. 저는 그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북이라는 상황이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의 그 복잡한 변수가 많은데 그게 알겠습니다. 어느 네. 자구 하나하나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예.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